동업관계는 폐가 망신이다. 이거 네가 몰랐냐? 다 알았잖아. 같이 사용한 거잖아. 내가 왜 횡령죄야? 이걸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.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업무상 횡령, 특히 동업관계에서의 횡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동업관계.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? 동업관계는 폐가 망신이다. 동업은 안 하는 게 낫다. 동업은 싸움만 난다. 이런 말이 참 많죠.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 말은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. 동업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 돈 문제가 얽힐 경우 분명히 내 생각, 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거기서 가장 첨예하게 다퉈지는 부분이 뭘까요? 너 시작할 때 얼마 냈어? 이거 하고요. 동업관계 이제 시작할 때 출자 의무. 두 번째로는 이익 정산금의 분배. 동업을 해서 이만큼 벌었어. 많이 번 것 같은데?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래?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? 이거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. 바로 이게 현실에서의 동업관계에서의 횡령죄 문제입니다. 자, 동업에서의 횡령죄는 이익 정산을 잘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내목 이상을 썼다. 이렇게 판단될 때 어느 한쪽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쉬운데요. 자, 그러면은 동업관계일 때는 니목 내몫이 있으니까 내목 이상만 가져가는 그 범위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걸까요? 예컨대 자, 반대 반으로 나누기로 했어.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. 근데 네가 70만 원을 가져갔네. 그러면 넌 20만 원이 횡령죄다. 이렇게 하는 걸까요? 아닐 수 있습니다. 횡령죄가 7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자, 왜냐면 판례가 있어요. 동업에서 나온 이익을 서로 배분해서 나누기로 한 경우에 정산을 하지 않고,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게 뭐예요? 너 얼만큼 가진다, 나 얼만큼 가진다 얘기해서 나눠 갖는 거죠.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산하지 않고 100만 원인데 쟤한테 얘기 안 했어. 근데 내가 70만 원 먼저 써야지? 이렇게 쓰면 5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전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. 내 몫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범위 내 횡령죄가 성립한다.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. 이게 법적으로 왜 그럴까요?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합니다. 민법상 조합관계라는 거는 합유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합유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처분 가능하다 이거예요. 말하자면 아까 동업관계에서 벌어들인 이익금, 그거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너 이거 얼마 갖는다, 나 얼마 갖는다 정산의 과정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거를 처분 가능한 거예요. 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동업하는 한쪽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7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사용했다면 어떨까요? 그거는 내 몫이니까 횡령죄가 성립 안 할까요? 그것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서 현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. 억울한 거죠. 그거 내가 다 서로 아는 사이에 뭐 그걸 그렇게 껌껌이 막 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?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동업관계에서는 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, 반대로 내가 왜 횡령죄야?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극심한 다툼이 되는 거죠.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? 몇 가지가 있겠죠.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. 저도 비밀이 있거든요. 유튜브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.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. 방금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어때요? 동업이라는 건 굉장히 횡령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는 무거운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벗어날 방법은 동업 아닌데?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. 동업이라는 걸 특히 계약서도 없고 말로만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너 얼마 갖고 나 얼마 갖고 넌 얼마 내고 난 얼마 내고 나중에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난다. 이게 동업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이에요. 근데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. 무분별하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일단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이걸 동업으로까지 이해를 해야 돼? 이렇게 하면서 다퉈볼 수도 있어요. 자, 두 번째, 동업관계가 파기됐다고 하는 거예요. 이제 뭐 특히 의기투합해가지고 뭐 영업장을 하는 경우, 출자 의무, 나는 이거를 맡아서 얼만큼을 돈을 낼게, 나는 이거 월세 계약하는 거 이거 계약할게, 업장 계약,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물품 공급할게, 나는 가서 일할게, 이렇게 분류가 정확히 돼 있으면 좋은데
그런 게 없이 그냥 얼마를 누가 어떻게 출자할 건지 정하지도 않고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. 너 출자 다 안 했네. 그렇게 되면 어때요? 출자 의무 불이행. 동업에서의 출자 의무 불이행은 동업관계 해지, 파기, 사유가 됩니다. 출자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업관계는 파기되었다. 파기 방법은 의사표시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수도 있고 문자로 하는 수도 있고 뭐 카톡 이런 것도 됩니다. 뭐 물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내용 증명을 보낸 게 확실하겠죠. 어쨌든 동업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. 무혐의가 되는, 동업관계에서 횡령죄 무혐의가 되는 요건. 자, 그리고 횡령죄는 요건이 있어요. 법률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임의 소비, 반환 거부 이렇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이걸 하나하나 따져봅니다. 타인 재물? 내 건데? 자, 아까 얘기했던 동업관계에서는 내 건데? 이게 쉽지 않아요. 근데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동업관계에서는 동업이 아니라고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동업관계 이익금이 아니야. 나한테 콕 집어서 들어온 돈이라니까? 뭐 이런다든지. 어쨌든 그래서 내 건데? 타인 재물이 아닌데? 라고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재물의 보관자. 내가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어야지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임의소비. 임의소비라는 게 뭐예요? 내 맘대로 썼다는 거예요. 근데 임의소비. 어디다 쓰는지 너도 다 알고 있었고 같이 썼잖아. 그럼 임의로 내 맘대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임의소비가 아니다. 반환 거부. 반환 거부를 해야 횡령죄가 되니까. 야, 네가 달라고 한 적 있냐? 네가 달라고 했어야 주지. 나 언제 내가 반환 거부했냐? 이렇게 하는 방법. 요건대로 따지는 거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자, 실제로 제가 횡령죄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위해서 법률적인 의견서도 내고 조사도 갔다 왔습니다.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예를 들어보자면 동업체 자금과 내 자금이 혼입돼 있다. 한 계좌에 다 묶여서 내 돈이나 동업체의 돈이나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다. 돈이라는 거는 들어오면 입금되면 네 돈 내 돈 없이 다 섞이는 거예요. 그럼 이거 어떻게 분간하지? 아까 얘기한 타인 재물? 내 건데? 이렇게 하는 거죠. 타인 재물 자체에 의문이 있다. 한 계좌로 다 섞여서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를 동업체 돈이라고 할 수 있지? 이렇게 주장을 해본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계좌에서 수시로 돈이 입출금이 된다.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. 이거 네가 몰랐냐? 다 알았잖아. 같이 사용한 거잖아.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?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. 내가 가지려고 쓴 게 아니잖아. 여기서 먼저 쓴 다음에 채워놓고 이렇게 하기로 다 합의가 된 거잖아. 이렇게 주장하는 거. 세 번째, 동업체의 이익 손실을 정산한 적 자체가 없다. 정산된 적도 없고 정산의 과정에서 증감, 수시 입출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모자란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였을 뿐이지 하나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또 돈을 넣어놓고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돼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게 어떻게 임의소비 내가 써서 없애서 반환 거부를 했다고 할 수 있지? 라고 하는 방법. 자, 또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동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야, 네가 횡령했다는 거 인정해. 아니면 네가 가져갔지. 너 나한테 정산 안 해줬지. 인정해라고 해가지고 카톡이나 녹음되는 게 증거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때요? 우리한테는 무척 불리하죠. 이것도 부인을 해보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. 실제 소비했다고 내가 지금 횡령죄가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너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미정산했다. 지금 정산하자. 그러니까 정산하자고 이렇게 했던 거지 내가 죄를 인정한 건 아니다. 이렇게 다투기도 해야 됩니다. 실제로 또 그 이후에 정산을 해가지고 빨리 변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. 횡령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법률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런 거를 어떤 판을 짜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난 죄 안 지었는데요? 이렇게 하면 횡령죄가 아니게 될까요? 그런 경우는 횡령죄가 쉽게 인정됩니다. 방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조건들을 굉장히 정치하게 따져가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 사이에 빨리 합의할 방법을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횡령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?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횡령죄의 형도 센 편이고요. 인정도 쉬운 편이고요. 실제로 그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해요. 특히 동업관계에서는 아까 그 합유관계 때문에 횡령죄의 혐의를 벗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에요. 하지만 그럴수록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무혐의를 받을 방법, 무죄가 되는 방법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.